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68강 박정희와 국군의 탄생.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명길입니다. 네, 오늘이 저희가 방송하는 날 3월 6일인데요. 경칩이에요. 예.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네. 경칩이죠. 네, 만물이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오늘 많이 풀렸어요. 예, 어제만 해도,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유리창 안쪽으로 비치는 햇살이 굉장히 좀 덥다. 네. 정도,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따뜻했었고요. 이제 드디어 네. 봄이 왔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1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주말에는 또 완연한 봄날씨라고 하니까요. 예.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참 죄송한 얘기인데, 뭐, 4월달, 5월달 가면 이제 중간고사.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좀 마음 놓고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은 봄 소풍이 있기 전까지 4월 중순 그렇군요.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네. 요때 주말에 가족과 친구와 함께, 박물관. 그죠. 저번에도 소개드렸던. 예, 이런 네. 곳을 한번 방문하셨으면 어떨까? 소풍 겸해서 딱 그렇죠. 나들이하기 좋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아, 참. 3월에 저희가 지난주 3.1절 특집 방송으로, 예. 또 이제 물씬 다드사의 본연의 또 임무를 다해서 예.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가려고요. 예. 예전부터 우리 다드사에서 좀 읽을 만한 역사책, 좀 소개해줄 만한 역사책 이런 거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요구도 많았고요. 이번에는 또 3.1절도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요. 청소년을 위한 우리 땅 독도 이야기 독도를 부탁해라는 책이 있어서 독도를 부탁해. 네네. 예.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전국 사회과 교과연구회, 그러니까 전국에 계시는 역사 선생님들, 사회계 선생님들께서 예. 모여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 독도를 좀 더 쉽고 하지만 또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안에 보면요, 여기저기 그냥 지루한 책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림도 많고 사진도 많고 컬러풀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들, 네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국사 선생님, 네. 뭐 세계 선생님, 네네.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또 일반 사회 선생님들 통해서 독도의 어떤 지리적인 조건, 네네. 역사적인 연원, 그다음에 또 외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도의 모습, 그다음에 또 우리 현실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독도의 모습을 네네. 지금 대단히 깊이 있게, 네. 하지만 글은 되게 쉽게, 네. 예, 독도에 대한 뭐 백과사전이다 네. 볼 수가 있는 책이죠. 제목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땅 독도 이야기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사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말고는 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조금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실 바로 옆에서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잘 몰라서야 쓰겠습니까? 그죠? 이 책 한 권쯤은 좀 읽어보시고 기본 베이스로 깔고 예. 독도를 또 마음껏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참고로 그 독도는 수능에 한국지리하고 이제 국사에서도 네네. 출제가 자주 되는 주요 컨텐츠죠. 네네. 예. 네, 그럼 오늘 3월 6일을 기점으로 알아봐야 할 오늘의 역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3월 6일 1998년 네. 얼마 안 됐죠? 네네. 예, 한겨레 신문에서 15대 대선 당시, 그러니까 15대 대선이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회창, 그 다음에 야권의 후보가 김대중. 97년 대선. 예. 네. 그래서 15대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오늘날은 이제 국가정보원이죠. 네네. 국정원이 부품 공작을 개입했다라고 네네.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네. 날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도 이 대선 때 국정원이 직접 대선에 개입하는 예. 여론 조작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해서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었죠. 예, 그렇죠. 그때도 뭐 마찬가지네요.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이병기 씨. 바로 이제 주일대사, 그다음에 또 국정원 안기부 직원이었죠. 네네. 고위 간부였죠. 예. 예, 이 사람도 관련이 있다라는 아. 그런 것들이 계속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예. 아, 그랬던 분이 그때 당시에 부품 공작으로 여론을 휘몰아쳤던 그 분이 지금 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 자리에 그렇죠. 앉아 계신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1948년 일제의 조선 민중, 조선에 대한 수탈의 상징,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죠. 네, 예. 경제적인 수탈을 했던. 네. 1948년 3월 6일이면 광복이 된 지, 해방이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해체됩니다. 아니 45년에 독립이 됐는데 왜 그때까지 뭘 한 거죠? 그때까지 뭐 자기 고유의 업무를 했었죠. 예. 민중들의 돈을 빼앗는 걸 계속했단 말입니까? 예, 광복이 되면 일단 적산재산, 적산가옥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식민지 지배를 했었던, 네. 그 다음에 그에 부역했었던 사람들의 어떤 네네. 재산을 몰수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국가 소유로, 그 다음에 또 빼앗긴 민중들에게 돌려주는 게 네. 맞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네. 일제가 공식적으로 패망을 하고 네네. 일제가 물러가면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의 전진기지였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해체되지 않고 친일 민족 반역자에서 친미 몰입에 네. 내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몰입애들에게 속된 말로 싸바싸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유지하고 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을 비밀리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일본 이런 적산들을 친일파들이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 역할을 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그렇죠. 3년간 했던 거네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아직도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민족 반역자의 후손들이 자신의 재산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빼앗긴 땅에 대해서 그게 이제 빼앗겼다기보다는 정부 귀속으로 국가 귀속으로 네. 넘어간 땅을 당연히 했어야 되찾겠다라는 되는 게 있습니다. 환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재판에서 있는데. 이기기도 하죠. 아, 그래요? 예. 아, 참.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뭐 책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네네. 그 인천 지역의 지역신문 기자인 한만송 기자라는 네네. 기자님께서 쓰신 캠프 마켓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캠프 마켓이 인천의 부평역하고 백운역 사이에 있는 미군 부대예요. 16만 평이거든요. 네네네. 이것을 반환해서 시민공원으로 만들자라는 건데 이 캠프 마켓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 땅이 네. 실제로는 친일파 후손의 땅이에요. 아. 그래서 정부하고 친일파하고 재판에 붙은 거죠. 어머머머머. 그래서 그러한 역사, 반환운동의 이게 역사가 뭔가요? 기록되어 있는 네. 생생한 다큐멘터리. 아, 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천에 사시는 분들 네. 혹은 미군 친일파의 재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만송 기자의 네. 캠프 마켓이라는 책을 한번 읽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무려 3년 만에, 문을 닫은, 네, 그런 예.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2003년 3월 9일입니다. 네. 예, 그때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그쵸?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평검사들하고 네. 공개적인 토론을 했었던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던. 기억나네요. 예, 저도 막가자는 거죠. 예, 그 이쯤 되면 이야기가. 막가자는 거지요. 네네. 그래서 이 젊은 검사들이 거침없이 네. 대통령에게 맞아요. 예, 질문하고 예. 그다음에 또 대통령을 되게 좀 이렇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 네, 곤란하게 했던. 난처한 질문도 했었죠. 굉장히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좀 놀랍기도 했고, 대통령한테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 그걸 또 웃으면서 또 받아주고 있는 대통령도 참
대단하다 그렇죠. 싶기도 했고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 그때만 예. 해도 대통령으로서 했던 권위, 어깨에 힘을 빼고 네네네. 정말 국민과 검사들과 그쵸.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보다 발전시킬 것인가, 또 네네네.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 논의했었던. 네, 굉장히 그래서, 센세이션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거 너무 뭐랄까 좀 오만한 거 아니야? 네,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것을 계기로 어떤 정부의 네.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맞아요. 벗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볼수 그간에 있는 거죠. 있었던 뭐 독재 정권들을 거치며 그렇죠.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던 정부가 좀 많이 내려놓는 그런 그렇죠. 일이 됐었죠. 그 직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보다도 네, 훨씬 좀 더 권위에서 벗어난 네네.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날이 바로 2003년 3월 9일인데 네네. 그로부터 딱 1년 후 네, 2004년 3월 9일 네, 국회의원 159명이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1년 만에 참.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네. 국회 탄핵을 받은 대통령. 네. 뭐, 물론, 그게 이제 또, 결국 탄핵까지 가진 못했긴 하지만요. 그렇죠. 사실, 그 이후에 얼마나 탄핵을 시켜야 될 사람들이 많은. 아, 네. 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되거나 쫓겨난 대통령이 한 명 있죠? 쫓겨나신 분 계시죠? 예. 이승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네네. 4.19로 인해서 예. 3.15 부정선거와 네네. 독재 권력으로 인해서 이제 그죠. 도망가듯 네네. 예, 하와이로 망명을 갔는데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그렇죠.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또 전횡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의해서 탄핵되었죠. 아, 참.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이제 1896년 네. 3월 9일 네. 김구 선생께서 대동강 하류의 치아포라는 포구에서 일본군 스파이였던 스치다를 처단한 네네. 날이기도 합니다. 아,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5살 이전 편에서 많이 또 자세하게 다룬 바가 있죠. 네. 오늘의 역사는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까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제68강 박정희와 국군의 탄생 편입니다. 네. 지난주는 3.1절 특집이었고요. 저희가 예. 지지난주까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지나서 만주에서 군인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광복 이후에 귀국을 하지요. 그렇죠. 귀국을 하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은 그 박정희 대통령, 네. 청년 장교 박정희가 대한민국에 네. 조선으로 귀국을 하면서 네. 이제 국군이 되는 과정에 네네.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이었던 그것도 장교였던 사람이 어떻게 한국의 군인이 또 될 수 있었는지를 그렇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 전범 재판에 그럼요. 회부되어서 법의 판결, 네. 국제법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그렇죠. 받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재판단에는 아마 전범 재판이 열렸고 전범 네. 재판에 박정희 대통령이 회부되었다면 A급 전범, B급 전범, C급 전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B급 전범 정도로 네네.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여기서 A급, B급, C급은요. 네. 그냥 죄를 과하게 져가지고 A급, B급, C급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네. 어떤 거냐면 전범 재판에서 A급 전범은 침략 전쟁, 식민지 전쟁, 그다음에 또 이런 수탈을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기획하고 수행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인 거고 B급하고 C급이 실제로 전쟁을 어떻게 군인들이죠. 그렇죠. 수행을 하고 했었느냐. 그 민간인을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네네. 저항 세력을 토벌했느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A급 전범이라고 해서 좀 세고 B급, C급이라고 해서 죄질이 낮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네네. 판단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건 간에 광복이 되고 나서 네. 1년 후인 1946년 6월 부산항으로 이제 귀국을 한 네. 청년 박정희. 네. 일단은 이제 실업자가 된 거죠. 네. 아, 근데 실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이제 적으로 싸우던 이 독립군들이 뻔히 버티고 있는 그런 한국에 들어왔을 텐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생명도
어쨌건 좀 눈치가 보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활로를 개척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패잔병들이죠. 네. 이게 이제 모아서 만주에 있는 중국에 있는 제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국외에 있는 동포들을 보호하고 네. 그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겠다라는 명분으로 군대 조직, 군사 조직을 만들죠. 네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때 그 광복군이 재편되면서 광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외에 있었던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는 귀국을 해야 되고 네네. 귀국을 할 때 해외에 우리 동포들과 함께 귀국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 그 동포들을 좀 인솔하고 네.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군인하고 경찰인데 그 당시에 뭐 경찰은 없었으니까 군인들. 그래서 군인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많은 만주에 있었던 만주군, 일본군 출신들의 조선인들이 왔었던 거고, 그때 많은 친일파들이. 네. 세탁을 했군요. 그렇죠. 신분 세탁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비밀 독립군이었다. 비밀 광복군이었다. 정말 비밀리에 예. 아무도 모르게. 예, 네. 그렇죠. 아무도 몰랐죠? 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낮에는 만주군, 밤에는 독립군. 잘 때, 뭐라고? 잘 때. 예, 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어쨌거나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이제 네. 광복이 됐으니까 박정희와는 좀 다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 이제 네. 국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는 미군정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네. 실제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인민위원회가 지방마다 있었습니다. 네. 우리 다대사에서 이야기를 예. 해드렸었죠. 그런데 인민위원회와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불법화시키면서 그다음에 미군정 주도의 어떤 정부 수립 네. 치안 유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미군정을 도와서 치안 유지 활동과 질서 유지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친일 관료, 친일 경찰이었다라는 네. 그랬었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가 조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미군정 기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초기의 군대는 통일국가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점령군의 네. 이 지원군의 성격을 띠은 군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있었던 네. 소련군이 주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의 그 항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투쟁 단체, 네네. 무장 단체, 김일성이라든가 네네. 김책이라든가 이러한 무장 그 독립 단체들, 독립군들이 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남한과 북한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 소련군과 미군도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남한에 독립군 부대가 있었고, 독립군 부대가 아니라 독립군 부대 세력이 있었고, 네.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련 군정이었고 미군정이었으니까, 네네. 우리나라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군대는 없었고, 그 지원군의 형식이었다라는 거죠. 지휘를 받고. 우리나라 군인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속 자체가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 군대라고 될 수가 없었다는 건요. 미군정, 그렇죠. 소련군정이었기 때문에. 예. 그럼 사실상 군대는 이미 뭐 분단된, 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예,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통일 국가를 지금은 임시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그 38선을 경계로 이제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것이 이제 그 2차 대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쪽으로는 미군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통일 국가를 수립을 하게 되면 통일된 그때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될지 조선이 될지 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쵸. 그래서 통일된 우리 민족의 국가, 자주독립 국가의 군대를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국군은 남한의 경우 국군을 만드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미군정은 1945년 9월 14일 네. 군정 법령 28호를 공포하게 되는데요. 네. 사설 군사 단체들을 불법화하고 그러면 사설 군사 단체들이 바로 뭡니까? 미군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군사 단체, 군사 조직을 불법화하고. 그렇죠. 불법화. 그러면 독립군 부대를 불법화한다라는 거죠. 허허. 임시정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 미군정의 그 포고령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실체, 독립군의 실체. 왜냐하면 미군과 네. 연합군과 대한광복군,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연합작전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광복군은 승전국의 지위로, 승전국 군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당당하게 왔어요. 당당하게 예. 입국을 해야 되는 거죠. 환국을 그렇죠.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한일협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일협정 이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네네. 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60년대 한일협정,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하면서 이러한 그 대일 청구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전국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씻지 못할 역사의 과오를 네. 남기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나중에 네. 자세하게 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사설 군사 단체들, 지금 독립군 단체들이죠. 네네. 독립군을 불법화하고 미 군정청 안에 네.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아니 우리나라인데도 예. 광복이 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군대,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군대 독립군들을 사설로 치부를 하고 예. 자기 밑에 군대를 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 자체가 이미 일본에서부터 미군정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수순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쫓겨나고 네.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일부 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독립과 해방이 아니라 점령군이 바뀐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절한 있는 거죠. 표현일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불법화가 되게 되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민위원회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건국동맹이었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면서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가 해산하면서 그냥 해산한 것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정부가 아니라 네. 남북한의 통일 정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불법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인민공화국 산하의 군사기관이었었던 조선국군준비대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학병동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집되었었던 학병, 네. 학도병. 뭐 예를 들면 뭐 누굽니까 그 김준엽 선생님, 뭐 장준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겠죠. 네네네. 이런 분들이 동맹인데 그게 바로 국군의 모태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이게 해체되는 거죠. 아, 정말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충분히 통일국가와 통일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조선국군준비대를 그러니까 조선국군준비대에 당연히 독립군들이라든가 광복군들이라든가 무장투쟁 세력들, 무장세력, 항일 무장세력들이 그쵸. 다 모였다라는 거죠. 네네네. 학도병까지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군 출신이 학도병은 일본군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일본군 출신은 일본군 출신이 아닌 거죠. 독립군인 거죠. 네네네. 그게 뭐예요? 비밀 독립군. 네. 예, 근데 이걸 해체해버린 거죠. 어. 그리고 나서 미군정은 군 간부를 양성한다라는 목적, 명분으로 1945년 12월 5일 날 군사영어학교를 개교합니다. 군사영화학교. 예,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군 간부 양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사관학교. 사관학교의 모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영어학교니까 영어를 잘해야 미군과의 어떤 대화가 소통이 되니까. 되는 예. 거죠. 그러면 군 간부를 양성하려면 그 당시는 뭐 대단히 좀 어수선한 시기였으니까 학교를 만드는 것들이 아무리 미군정 주도라고 하더라도 쉽진 않았을 겁니다. 운영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 원래부터 군 간부였던 사람들이 간부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간부가 아니었던 일반인을 군 간부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간부였던 사람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중에 일본군 간부였던 사람들은 다 일본군 출신이지요. 그렇죠. 만주군 출신이지요. 네. 그래서 이때 민족 반역자인 만주군과 네. 일본군 출신들이 대거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것도 간부들이요. 예. 아니 근데 독립군들 가운데서도 간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네. 예, 미군정은 원래 일본군, 만주군, 그리고 광복군 출신 네, 내 네. 간부들 중에서 각각 20명씩 60명을 선발해서 군사영어학교에 입교시킬 계획이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제로부터 네. 일제 수탈로부터 벗어난 해방된 자주민주 독립국가의 네. 군대가 그죠. 친일 반역자 그죠. 예, 앞잡이로 했었던 친일 장교, 민족 반역자 일본군 장교들을 군 간부로 만드는 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아니 그러면
실제로 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교육을 받으라고 동료가 돼서 그렇죠. 그게 말이냐고 진짜. 이게 스포츠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팀처럼 오늘은 상대 팀으로서 적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경쟁자로서. 그런데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네. 같은 팀으로서 이런 거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깍두기인가요? 예. 참 이게 아, 참 어제 그것도 내 동료를 죽이고 예. 나 또 정말 죽일 위험까지 만들었던 예. 그런 인물들과 같이 이제는 동료가 돼서 예. 교육을 받으라니. 예. 그러니까 그러면 광복군 입장에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그래서 그 2차 대전의 종전협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독도 문제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한일 배상 청구권도 있는 거고, 네네. 여기에 광복군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미군과 연합군과 연합해서 군사작전을 시행했었던 승전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네네.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광복군은 네. 여기에 입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친일 매국노들과 함께, 네. 민족 반역자들과 함께 행동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입교를 거부하게 됩니다. 참 이해도 가고 당연한데요, 사실. 예.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우리 군의 모태가 됐어야 할 독립군들이 대거 우리 국군이 탄생하는 일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 거네요. 예. 어찌 보면 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광복군 출신들의 어떤 조상님들께서, 네. 선조들께서 그럼에도 그런 모욕감과 모멸감을 무릅쓰고라도 네. 군사영어학교에 입교를 해서 3분의 1의 숫자지만 네. 어떤 정치적인 명분, 조국 광복의 명분을 네. 앞세워서 보다 더 치열하게 네. 대한민국 장교로 대한민국 건국의 기틀을 닦았으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물론 네, 네.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랬더라면 아마 그 안에서 전쟁 한번 나거나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네, 있었겠죠. 네. 뭐 어쨌건 간에 뭐 이건 역사의 네. 가정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초기 국군의 주요 간부의 배출처라고 할 수 있는 군사영어학교는 만주군, 일본군 출신이 주류고. 네. 주류로 거의 자리 잡게 되는 대부분이었겠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 군사영어학교가 네. 1946년 5월 국립경비사관학교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물론 당연히 만주군, 일본군 출신자들이 네. 대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군대 창설 과정을 좀 그 인적 구성을 좀 살펴보면 네네. 군사영어학교 출신의 장교 임관자가 11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 일본군 출신이 87명, 허허. 만주군 출신이 27명. 그럼 거의 뭐 99%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110여 명에서 110명이죠. 네. 그런데 나머지 10여 명에서 몇 명이 남은 거죠. 네. 이 몇 명은 출신 성분을 우리가 확인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립군 출신이었다. 아니면 만주군 출신이었다. 네. 라는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일 수도 있는 거죠. 참. 거의 100%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예. 그래서 박정희가 네. 1946년 6월 달에 이제 네. 환국을 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나서 1946년 9월 국립 경비사립학교에 2기로 입학을 합니다. 네. 참 사관학교 많이 가시네요. 예. 조국을 버리고 일본의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장교가 네. 새로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네. 군대의 간부로, 국군 간부로 네.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래서 1946년 12월 뭐 3개월의 단기 과정이죠. 국립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위로 임관이 됩니다. 이전에 일본의 만주군에 있을 때 소위였나요? 소위로 임관을 하고 중위로 중위. 예, 중위로 패잔병이 되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국군에서는 대위까지 예. 올라가는군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에서 분단된 조국의 네. 정치군인으로 네네. 그러다가 군사 반란으로 쿠데타를 그리고 유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 박정희를 일본군 중위 만주군 중위 박정희를 대한민국 국군 대위 박정희로
변신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공을 세운 또 이제 도와준 조력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도 특설대 출신의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네. 간도 특설대의 백선엽이 그죠. 있는 거고요. 네. 그 위에는 일본군 대좌 출신의 대좌. 일본 육사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좌면 오늘날의 대령인가요? 대령이죠. 그러니까 별 달기 직전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자들 2차 대전에서 패망했을 당시에 최고위 군 강도였죠. 그러면 예. 거의 뭐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국군을 다 만드는데요. 우리 백선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뭐 간독 특설대 편이라든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응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응준이요? 예, 이응준. 네. 이응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사 열전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지요. 현대사 열전 이응준 1890년 8월 12일에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장씨명은 가야마 다케토시이다. 대한제국 시기 육군 참령이었고 을사조약 이후 신민회를 조직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해 평생을 조선의 독립에 헌신하였던 독립운동가인 장인 이갑 선생의 권유로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 육군 중환요년학교를 거쳐 1914년에 육군 사관학교를 제2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본군에서 복무했다. 최종 계급은 일본 육군 대좌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직접 여러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산둥성에서는 팔로군 게릴라 토벌 부대의 지휘관을 맡았다. 이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징병제가 실시되자 이응준은 징병제 실시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적극적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인력 동원에 앞장섰다. 부민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지원병 제도를 홍보하고 학도병으로 참전할 것을 권유하는 연설도 한 일이 있다.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1935년 훈 4등, 1939년 훈 3등의 훈장을 받았다. 광복 후 미군정의 군사 고문으로 위촉돼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1955년 예편한 뒤에는 최신부 장관, 한국방공연맹 이사장, 국정자문위원, 국방정책자문위원장, 국토통일원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장례는 대한민국 육군장으로 치러졌고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008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 행위 19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초대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이형근은 이응준의 사위이다. 네. 이응준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예, 이응준과 못지않게 그 박정희를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사람이 이제 백선엽인데요. 네. 백선엽이야 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최근까지도 살아계시다고 95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 또 이제 친일 행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조선일보에서 또 백선엽 씨를 인터뷰를 해서요. 영웅으로 또 이제 추앙을 하고 그러던데요. 예.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지요. 네네. 참모총장. 참모총장.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립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하긴 뭐 그분이 도와주신 분이 뭐 대통령도 하시고 어쨌건. 예. 네. 이 백선엽. 네. 이 참 그
백선엽 같은 경우는 박정희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일단 집안이 가난했다. 근데 사실은 박정희하고 백선엽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회고록이라든가 그걸 보면은 나는 어려서부터 되게 가난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출생 배경도 비슷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사범학교를 나왔다라는 것. 선생님 출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 그다음에 우리 그 백선엽은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을 한 거죠. 평양사범학교.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지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 사범학교를 가게 되면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식민지 엘리트, 식민지 관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제국주의 전쟁 시기였으니까 당연히 출세를 하려면 교사보다는 군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죽 봉천의 군관학교에 네네. 입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쳐서. 네. 백선엽은.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도 만주. 똑같은 그렇죠. 패턴으로. 예. 그랬군요.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네요, 둘 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출생 과정의 어떤 공통점들이 백선엽과 백인엽을 백선엽과 박정희를 네네. 백선엽의 동생이 백인엽입니다. 네네. 그 사람도 마치 군인이고요. 네. 백선엽과 박정희를 더욱더 긴밀하게 끈끈한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 건 무리가 아니죠. 네, 닮은 꼴이시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만주 육사 출신들은 네. 대체로 일본 육사 출신과는 좀 달랐어요. 대체로 뭐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네네.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백선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보계통에 되게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군정과 미군의 신뢰를 얻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그 첩보 활동, 정보 활동을 굉장히 잘했는데 여순 항쟁, 네. 여순 그 출동 명령, 제주 4.3의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그 군인들의 항명이 바로 이제 여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순 항쟁과 그다음에 또 제주 4.3 때 그 토벌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 무고한 민중들을 이제 토벌하지 않습니까? 토벌할 때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교신 내용, 정보 내용이 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어로 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조선어, 한국어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누설되지 않고 토벌 그 공격에 진압 작전에 그 정보가 누설되지 않고 진압 작전을 되게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그래서 미군정의 신뢰를 굉장히 받습니다. 미군의 신뢰를. 그럼 사실 정보보다 중국어를 잘한 게 그렇죠. 주요했군요. 예. 그리고 그 한국 전쟁 당시에는 그 대만 출신, 그러니까 화교죠. 네. 중국인 출신의 포로라든가 중국인 출신의 이제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중공군이 이제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첩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중공군과의 대결. 그래서 좀 피해를 덜 입고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미군과 그 이승만의 지지와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전쟁하는데 공을 많이 세웠다. 예. 이러고. 그리고 나서 그 여순 사건 이후에 여순 사건과 동시에 그 군대에서 좌익 세력, 사회주의 세력을 소탕하려고 하는 네. 숙군 작업과 숙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때 주요 정보 업무, 첩보 임무를 맡아서 수행한 사람이 바로 백선엽입니다. 참 일제 시절에는 친일파 군인으로서 우리 국군,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더니 우리 또 국군이 되고 나서는 군 내에서 또 숙청 작업을 해요. 예. 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 바로 그 남로당 사건이 이제 연루가 되는 거죠. 우리 박정희가 그러면서 자신의 그 동지들 밀고 한 대가로 목숨을 살게 되는데 네네. 예.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이것도 네. 나중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용준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네. 그러게요. 예. 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떤 상관이 있었는지. 국군경비대가 창설이 되고요. 이 국군경비대가 국군으로 확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군, 광복군들은 당연히 소외가 됐었던 거고요. 네네. 배제된 거고요. 네. 이응준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군, 만주군 출신의 어떤 득세 과정과 일치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주한미군이 봤을 때, 네. 미군정이 봤을 때 일본군 출신들은 무서운 경쟁의식을 가진 집단이에요. 더군다나 일제강점기 때 네. 일본 군대 대단히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한 상하관계, 네. 그다음에 지배 복종 관계,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 계급별, 선후별 관계가 대단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그 고참이 그 후임병들을 괴롭히고 그렇죠. 따돌림하고 네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상급생이 고학년 선배가 후배들을 왕따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네네. 일어나지 않습니까? 폭력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일본 군사문의 잔재가 대한민국 군대로 오면서 이것이 군사 독재 시절을 수십 년 동안의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럴 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이응준이라는 거죠. 네. 이응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대사 열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육사 26기입니다. 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응준 같은 경우는 일본군 출신입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 육군 소인 거죠? 예. 대장 거죠. 예. 그래서 박정희나 그 백선엽과는 다르게 일본 육사를 거친 정통 엘리트. 그러니까 네네. 식민지 조선에서도 고위급. 네. 이었었던 거고 일본 육사에서도 예. 그런 길을 밟았던 거죠. 거의 일본군으로서 그 자리까지 갔다면 웬만해서 그것도 한국인으로서 거기까지 갔다는 건 웬만한 공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독립군들을 토벌하는데 정말 많은 공을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가 쉽겠네요. 예. 네. 그 당시 미군정의 이제 고문이었던 하우스만이라는 미군이 네네. 있는데요. 미국 이 사람의 책에 의하면 네. 일제가 이제 1945년에 패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패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남아 있었던 조선인 장교들, 네. 그다음에 또 예비역들, 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계급을 올려줍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예. 예. 그리고 본국, 조선으로 돌아가. 일본군 장교면 본국이 일본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본국이 조선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허허. 예. 본국으로 돌아갈 여비, 배편,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생활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뭐 퇴직금도 좋겠죠? 대박이네요. 예. 그래서 대단히 편의를 봐줍니다. 그리고, 패전 후 이제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미군정과 일본이. 네네. 그러면서, 얘기하죠. 조선인들은 쥐새끼 같다.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비굴하고 야비하다.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본군 출신, 그다음 또 일본 총독부의 관리들, 조선인 네. 관리들은 믿음직스럽다. 이 사람들은 믿고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 미군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이응준이가 발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일본군 출신, 일본군에까지 들어가서 가장 또 성공한 예. 군인이기도 했고요. 예.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장지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친일 군인입니다. 자신의 귀국을 염려해준 일본 육사의 부교장, 그러니까 네. 교감 선생 정도 되겠죠. 네네네. 일본 육사 그 부교장에게 감사를 잊지 않고 있더라. 라는 게 하우스만의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일본이 우리는 패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미군정에게 주었지만, 그래서 기시노부스케라든가 뭐 아베 노부유키라든가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라고 얘기하지 무시무시한 않습니까? 예언이 예. 있죠. 예. 예,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응준을 중심으로 국군이 네. 국군 경비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국군으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 영어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응준이 처음에 우리 국군에서 무슨 계급이었나요? 들어와서. 이응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현대사 열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자니까 이제 별을 달게 되는 거죠. 장군이 된 거고. 그렇죠. 뭐 합참의장 뭐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초대 참모총장을 지냈죠. 대한민국 국군에. 참. 무려 일본군에서 대작까지 하셨던 분이. 예, 초대 참모총장. 참 스케일. 예, 그러네요. 예. 그때 계급이 별이
하나였나 두 개였나 이랬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네네네. 사료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용주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일본의 군사학을 배워두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크게 써먹을 날이 올 것이다. 우리 민족 위하는 척하지 말아요, 정말. 그리고 광복 직전에 네. 그러니까 고위 군 간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급 장교니까 네. 그 당시 전쟁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가 곧 패망할 수 있겠다. 아,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렇겠죠.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실제로 1944년 정도가 되면 43년, 44년 정도가 되면 일제가 언제 망하냐. 그러니까 곧 1년 안에 망하는데 오늘 망하냐, 다음 달에 망하냐. 이번 달에 항복하느냐, 다음 달에 항복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독일은 먼저 항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고립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이라든가 네. 만주라든가, 그러니까 조선이 아닌 곳에서 신문 뉴스 보도만 봐도 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방 직전에 바로 한민당의 당수지어 친일파 네. 김성수와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 그리고 한민당의 김성수, 한민당 세력이 이용준을 미군정에 소개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확한 사료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한민당에서 네. 이용준을 소개했다라고 해요. 미군정에. 예. 그런데 그 직전에 공교롭게도 이용준이 네. 한민당의 김성수. 물론 그 당시는 당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파가 노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면 큰일 나죠. 그죠. 민족의 분노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민당의 그 배우로 네. 하고 지금 그나마 좀 깨끗한 사람들. 친일 전력이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황으로 보면 이승만과 한민당과 만주군, 일본군 출신의 군인 세력들이 결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인 중에 일부는 패잔병이니까 큰일 난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로 도망을 갑니다.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경찰로 도망가요. 군이며 경찰이며 참.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도요. 이렇게 군인들의 이 애국심 같은 거 있잖아요. 충성심. 그 어떤 직업보다도 사실 애국심, 충성심 이런 것들이 가장 또 중요시되는 게 바로 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군인이 여러 나라를 기회주의적으로 섬기고 또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 나라에 충성했다. 바로 적국이었던 다른 나라에 또 충성을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이렇게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인물이 참모총장 하시고 대통령 하고 군 주요 간부들마다 줄줄이 앉아 있으니 어떻게 이 나라가 애국심을 강조하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참, 네. 그래서 이용준 참모총장, 전직 참모총장 또 예. 시작해서 백선엽. 백선엽 네.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준의 주도로 대한민국 네. 국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백선엽을 통해서 박정희가 군대에 복귀하게 되는 거고. 네네. 이러면서 제주 4.3 네. 그다음에 또 여순 사건, 네. 여순 항쟁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백선엽은 원래 이제 선배였고 이용준과 박정희는 백선엽을 사이에 두고 이제 그렇죠. 가까워진. 존경하는 선배이자 지휘관이었겠죠. 이용준은. 네. 백선엽 덕분에 이제 이용준 라인을 또 타게 되며 그렇죠. 군에서 좀 승승장구하게 되는 계기가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용준하고 네. 백선엽을 포함한 친일 군인들은 네네. 자신들의 국군을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자신들의 친일 전력을 세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일 전력 세탁을 했던 거를 변명을 해야 됩니다. 보통 만주 군인들이 일본군 출신들, 즉 일본 육사 같은 경우에는 고위 군장성, 네. 고급 간부죠. 네네. 고급 간부니까 만주라든가 그다음에 또
전선에서 있지 않았어요. 네네. 실제로 김응준 같은 경우에는요. 일제가 패망할 당시 함경남도 원산에서 원산항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산이 그 우리나라의 주요 그 군사 항이죠. 그래서 뭐 그 강화도 조약일 때 원산, 제물포, 부산은 세계 항구를 개항하게 되는 거고 러일 전쟁도 이제 원산항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났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심적인 해군 전력은 원산항에 있어요. 예, 여기서 수송 업무를 담당했었던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주군 출신들, 특히 백선엽과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자신들의 어떤 국군의 명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바로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거예요. 그때 독립군을 토벌했을 때의 명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명분이 빨갱이를 소탕한다, 간첩을 소탕한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독립군 토벌의 어떤 과거를 빨갱이 토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남한 사회에서 빨갱이들을 몰아내는데 내가 제일 적임자다. 그러므로 내가 대한민국 국군의 주도 세력이 돼야 된다라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대 내에 숙군 사업, 숙정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부대의 핵심적인 책임자가 바로 백선엽이었던 거고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 응준이었다는 거죠. 그 작업 자체를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군정의 미군의 어떤 정보부대 G2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것을 본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방첩부대 같은 걸 만들게 되는 네. 거고요. 이 방첩부대가 박정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의 토대가 바로 이제 김종필에게 이어지는 것이 되고 5.16 군사반란 이후 쿠데타로 권력을 잡게 되고 나서 중앙정보부의 모태가 되는 거고 이 중앙정보부에는 군인 출신들이 대거 가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군인들 위해서 약간 이렇게 좀 주름 잡는 듯한 예. 모든 군, 경, 뭐 검을 다 주름 잡고 있는 게 지금 뭐 국정원 정보기관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선엽이 정보국장이 됩니다. 아, 예. 한 분은 참모총장, 한 분은 정보국장. 예. 그러니까 백선엽은 1948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 발발하기 네. 2년 전까지, 네. 2년 전에 1948년 4월 11일 정보국장 겸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보처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보가 미군정의 정보기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말했던 그 정보국장, 국방경비대 정보처장이 네. 가장 큰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장인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가 이제 1948년 4월이니까 바로 대한민국 정보가 수립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다음에 또 이승만의 개인적인 정보 정보기관이 있었던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승만의 신뢰를 받은 백선엽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 배후에 한민당이 도와줬었던 거고, 네네. 그 선배 이응준이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을 하게 되고, 네.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됐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네요. 그런 가운데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뭐 선배님들이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사이에서 뭐 아주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군인으로서의 야망을 확실하게 키울 수가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가 바로 네. 제주 4.3 네.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을 통해서 남로당 색출하게 되면서 여기에 박정희가 체포가 되고 사형의 네. 위기 네. 예처하게 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백선엽과 이응준은 어떻게 도와줬고 친일 군인들은 어떻게 도와줬고 어떻게 미군정은 그것을 비호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본편은 어떻게 이 국군이 창설되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왜 일본군들이 대거 합류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 속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좀 살펴볼 아니죠.
역사 데자뷰. 예. 네, 역사 데자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바로 어제 굉장히 이제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네. 일이 일어났죠. 네네. 미 대사가 피습되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불법적인 폭력행위다. 네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 외교 사절에 대한 네. 외교관에 대한 어떤 폭력행위라는 네, 거죠. 그쵸. 공격행위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네. 역사 역사 속에 속에서도 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외교 사절이 좀 피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데 바로 저고요 피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거긴 피살. 예. 저고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네. 이 사람은 몽고의 사신입니다. 아, 예. 그러면 고려시대. 그렇죠. 예. 1225년 고정 12월 정월입니다. 지금이 정월이죠. 네네네. 음력 정월. 그 당시에 몽고가 네. 굉장히 거대 제국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동의 전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네. 당시에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 네. 정도가 되는데 13세기 정도 되니까 북방의 여진족, 거란족의 침입. 그러니까 네네. 10세기에는 거란족이 첫 침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네. 고려의 국방과 경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몽고가 거란족,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뭐 자기들이 필요해서 토벌을 했는데 야 내가 고려를 위해서 토벌한 거야 이러면서 무리한 공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고요가 고려에 대한민국이 아니죠. 네네. 고려에 두 차례 파견이 돼가지고 무례한 행동으로 왕을 능멸하고 모욕을 주고. 사신이었는데. 예, 그렇죠.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좀 난처한 입장이었었던 조선은 네. 정세를 좀 관망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저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응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알았다. 네네. 우리도 좀 고민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달랬군요, 예. 그냥. 예. 그래서 저고요가 가는데 저고요의 일행이 네. 사진 일행이 피살당하는. 누가 조선에서 피살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 즉 여진족의 소행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게 가장 뭐 합리적인 판단 같은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참 애매하게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몽고에서는 네. 당연히 고려에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도 예. 왔다가 가는 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당시 몽고는 고려와의 분쟁을 원했었던 거예요. 침략의 명분과 구실을 삼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외교 사절이 피살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몽고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려시대 몽고 침입을 빼놓고는 고려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네네. 예. 이게 참 얼마나 이 외교 사절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거였기 때문에 심지어 이 고려 시대 때는 우리 고려에서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를 두고 빌미를 삼아서 나라 전체 그건 우리 백성들이 굉장히 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100년 동안 전란에 그렇죠. 몽고의 어떤 부당한 네. 간섭에 네. 우리 그렇죠.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었고요. 네. 무리한 곡물, 막대한 곡물뿐만 아니라 공려라고 해서 네, 그렇죠. 예. 우리의 여인들이 네. 우리 아주 누이들이 어린, 조상들이 끌려갔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몽고가 고려에 출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나 무리한 요구. 네네. 뭐 정동행성을 설치한다거나 하든가 뭐 목마장을 설치한다든가 무슨 뭐 응방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우리 민족의 고통이 네.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외교 관계에서 뭐 대사나 지금 미국 예. 대사의 피습 관련해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들 충격에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안타까움 금치 못했던 것도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고 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그다음에 또 그 상대방의 외국의 무례한 행동. 물론 얼마 전에 웬디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 관료가 와서 대단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례한 그렇죠. 표현을 특히 하긴 했죠. 역사적으로 특히 이제 과거사 문제를 두고 그렇죠. 그것을 예. 어떻게 덮자. 네. 뭐 일본의 주장을 들어주는 듯한 예. 이 발언을 해서 물론 논란이 됐죠.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의 파장, 네. 그다음에 정당한 행동에 따른 네네. 물론 정당 행동에 따른 행동
주장과 네.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서 네. 모든 행동들이 그에 수반된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다음에 또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급력 대한민국 사회에 네. 지금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소리들이 그렇죠. 묻히게 되는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정당한 행동과 정당한 주장들이 네. 탄압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나쁘다라가 아니라 네네.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할. 네.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건 무장하지 않은 또 외국 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또 피습을 한 것 자체의 그 행동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고려를 예로 들긴 했지만 사실 이제 한국 역사상으로도 어쨌건 외국 대사가 와서 피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국내에서 이런 일이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최근에 또 계속해서 흉흉한 테러니 총기 사고니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더더욱이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물론 충격적인 일이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또 받고 있고 하기도 한데요.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셔먼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 이제 외교 관계에서도 좀 우리가 제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또 지금 최근에 키리졸브 훈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국제적인 문제에서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네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전쟁 반대를 외치는 평화 운동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렇죠. 활동하셨던 분들. 많이 유식되고 있는 네네. 거죠. 이런 분들을 다 싸잡아서 모두가 반미 운동이 무슨 굉장히 테러리스트 집단인 것처럼 그렇죠. 종북이다 이렇게 좀 몰아가는 이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이번 사태가 네네. 잘 마무리돼서 죄가 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에 거쳐서 네네.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네. 또한 부당한 네. 종북몰이식의 네. 어떤 그런 일단 메카시즘적 광풍으로 네네.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네네.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살펴보면 네. 지금의 상황과는 꼭 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되게 유사한 상황이 1991년에도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때 당시에도 무슨 피습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 그때는 계란을 던진 거죠. 예. 외국 대사에게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네. 국무총리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1991년 6월 3일이었는데요. 국무총리였었던 정원식에게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네. 항의의 의미로 네. 날계란을 던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까 피습 얘기하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날계란 던지는 게 정치인들이 좀 계란 맞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됐나요? 예. 그 당시에 이 정원식 총리의 계란 사건으로 네. 인해서 그 당시 그 학생 운동, 그다음에 또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었었는데 그 엄청난 공안 정국으로 공안 탄압의 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직전 6월 3일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1991년 네네. 명지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었던 강경대가 학교 다녀오겠다고 집을 네. 나간 뒤 그 당시에 그 명지대학교 총학생회 출범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의 독재 권력 네네. 그걸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전투경찰 백골단의 어떤 강경 진압으로 도망가던 중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성균관대학교 4학년 썼던 김기정 학생이 종로에서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가두 진출을 하다가 그 토끼머리 시기라고 합니다. 보통 그 시위를 진압할 때는 퇴로를 주고 그러니까 후퇴하거나 그 해산할 공간을 열어두고 네네.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삼면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토끼머리식 진압으로 압사당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원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 노태우 정부 시절 문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러면서 그 전교조 수천 명의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좀 울분에 찰만한 상황이었네요, 학생들이.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외국어 대학교의 그 교수 출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외국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등록금 조절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때 구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교육세는 어디다 쓰고 등록금만 올려 쌌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등록금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귀여운 신입생들을 볼모로 등록금 인상 웬 말이냐. 등록금 투쟁 승리하여 학원 자주 쟁취하자. 아, 그때 이제 등록금 문제가 좀 또 심각했던. 예, 네. 심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식 총리가 예, 예. 국무총리가 되고 그 문교부 장관에서 사임을 하고 네네. 강단에서 교수 강의를 하다가 네.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니까 이제 강의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마지막 강의를 하러 강의실에 들어오는데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학생들이 이제 피켓 시위를 한 거죠. 아. 항의를 한 거죠. 등록금 내려라, 공합 탄압 중단하라,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뭐 이런 시위를 했었는데 항의의 의미로 계란을 던진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들하고 신문에서 이제 그것을 대서특필하면서 스승, 이 동양에서 대한민국 동방예의주의에서 군사부 일체인데 부모와 다름없는 선생한테 계란 이런 망나이들 패륜이 어디 있느냐? 예. 뭐라고 한 거죠? 아니, 뭐, 물론, 그, 계란을 던진 행위 자체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예. 그에 대해서, 뭐,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하고 절대 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계란 던지는 행위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너무 좀 오버스러운 이 상황이 그렇죠. 이어지고 이것이 있다는 게 새로운 문제죠. 예. 국면 전환의 빌미로 지금 벌써 이 사건에서도요. 이때만 하더라도요. 매주 네. 일주일마다 한 명씩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기는 분신정국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이 독재 권력의 탄압이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순간으로 국민이 확 전환되면서 공안 탄압의 분위기로. 네.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굉장히 뜨겁게 타올랐던 분위기가 그 계란 한 번에 예. 갑자기 이제 빌미를 주게 되면서 그거 한 번으로.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일어났었던 미 대사에 대한 사건과는 네네. 달리 좀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정원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원식은 뭐 당연히 직업이 교수입니다. 네. 뭐 선생이에요. 네.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학생들은 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교수 정원식에 대한 그죠.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국무총리, 문교부 장관, 네. 민주주의를 말살했었던 어떤 정부 관리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체포가 됩니다. 체포되고요. 네. 체포되고 5시간 만에 제적이 됩니다. 이게 법적 절차도 무시하게 되고.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민주주의,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법 질서가 훼손되고 공안 탄압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네. 되었었다라는 거죠. 네. 뭐 계란 한 번으로도 이렇게 거의 뭐 그때 당시 운동권이 다 없어질 정도로. 예.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탄압이 심했죠. 어떤 연구자들은, 근해사 연구자들은 91년 6월 3일을 계기로 해서 학생운동이 퇴조기에 접어드는 네. 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그 학생들에게는요, 징역 7년. 네. 한 명은 징역 7년, 한 명은 징역 5년, 네. 한 명에게는 징역 3년. 계란 하나 던졌는데,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3년.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그리고 학교 당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도 안 돼서 이들을 제적 처리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어찌됐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미국 대사 특히 외교사절로 온 이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은 정말 이건 충격적인 일이고요. 이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설사 옳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 폭력적인 행위는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그로 인해서 특히나 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불똥이 튀어서 엄하게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역사 속에서도 그런 계기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봤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몰고 와서 사실상 좀 노골적으로 공안몰이를 하면서 이 진보운동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 계기가 될까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진보 진영, 민족주의 진영은 보다 더 냉정하게 네. 이성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역사 데자뷰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오늘 68강 박정희와 국군의 탄생편 함께 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